주요 정치 이슈를 다루는 매일 챙겨봐야 할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뽀하 치키치키 브러쉬 나라이 TV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인사청문회의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홍영표 의원은 지난 22일 인사청문회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고 도덕성을 검증하는 공직윤리청문회는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한마디로 인사청문회 때마다 도덕성 논란이 생기니 아예 비공개로 전환하겠다는 잔대갈이 발상인 건데요. 아마 문재인 좌파 정권이 역대 정권 중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없이 가장 많이 임명을 강행했을 겁니다. 이에 대해 진중권 전 교수는 평등과 공정과 정의를 표방하던 문재인 정권이 도덕적 허무주의에 빠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는 2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청와대가 집권 이후 의기양양하게 공직임명 5대 원칙을 만들었던 것 기억나실 거다며 그때만 해도 나름대로 자신이 있어 보였지만 문제는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이 그 진영에 하나도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를 이리저리 완화해 새 기준인 인사검증 7대 기준을 만드는 소동을 벌였다. 하지만 기준을 아무리 느슨하게 해도 사람을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결국 기준 자체를 포기하게 된 것이라며 기준 없는 인사의 첫 사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고 두 번째 사례는 윤미향 민주당 의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5일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의 도덕성 비공개 인사청문회 주장에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그러니 이중대 소리 듣조라고 힐난했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의당에서 청와대의 철저한 사전 검증을 전제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 법안에 찬성을 표했네요. 하나만 한 소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 청와대에서 인사검증을 맡은 게 누구였죠? 바로 조국 민정수석이었습니다. 최강욱 공직비서관이었습니다라면서 이들의 면면을 보세요. 애초에 철저한 사전 검증이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지요. 지금 그 일을 맡은 이들이라고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습니다. 제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왜라고 반문한 뒤 청와대는 자기들이 낙점한 인사를 무조건 관철시키는 데 이해관계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검증을 청와대에 맡긴다는 것은 결국 수능시험의 채점을 시험 본 학생에게 맡겨놓는 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는 나아가 인사청문회를 비공개로 하려면 미국처럼 독립된 사정기관의 검증이 필요합니다. 정치적 독립성을 위해 미국에서는 FBI 국장 임기를 10년으로 정해놓았죠. 그런데 한국은 선거 개입으로 기소당한 경찰청장에게 외려 공천 줘가며 격려하는 나라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볼튼 전 보좌관의 회고록이 공개되면서 문재인 좌파 정권에서의 대북정책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그동안 유화적이던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 3년을 허비했다며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통합당은 원내 지도부가 정상 업무를 시작하면 존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정조사 관련 의원들의 상당한 공감대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원내 지도부, 당내 협의와 조율 프로세스를 거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볼턴 회고록이 왜곡됐다는 청와대의 주장에는 트럼프 대통령 측은 기밀문서라 해서 사실을 누설한 듯한 레토릭, 즉 수사법을 구사하고 있다며 기밀 누설이란 사실상 사실이라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볼턴 회고록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3년 동안 희망 고문을 통해 허송세월한 것이 아니었는지 진정한 평화 노력이 답보 상태가 아니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겠다며 통합당 외교, 안보특위에서 청와대와 정부에 던지는 질문이 있을 것이다. 백악관의 주장과 청와대의 주장이 배치되는 부분을 집중 분석해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조사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를 통해 특정 사안에 관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76석을 업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좌파 정권 말기에 부담이 되는 국정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무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문재인의 비정규직 제로 시대 지시를 따르기 위해 1호 사업장을 자처하고 1,900여 명의 보안검색 요원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취업을 준비하며 열공 중인 2030 세대의 분노를 자극한 이번 인국공 사태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3일 등록된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 주십시오 청원은 23일 개설한 지 불과 3일 만에 26일 새벽 5시 기준 23만 9,346명을 기록하며 동의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공사에 공채로 입사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고 합니다. 인천공항은 높은 연봉과 좋은 근무 환경으로 청년들 사이에서 꿈의 직장으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취업 전문 사이트인 인크루트가 조사한 2020년 가장 일하고 싶은 공기업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을 정도입니다. 지난해 인천공항공사 신입공채 경쟁률은 156대 1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 협력업체에 비정규직을 전제로 입사한 이들이 무더기로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소식에 청년들의 허탈감은 더욱 커지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2030 세대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확산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협력업체 보안검색 요원 1,9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2030 세대의 분노가 폭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가 지난해 조국 사태처럼 급격한 여론 악화로 이어질까 노심초사하는 모양새입니다.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취업 관련 정책은 청년층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일면의 청년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또 다른 측면에 있는 청년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 우리 스스로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다른 민주당 초선 의원도 정규직을 늘리는 것은 좋지만 무조건적으로 단숨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기보다 고용평가를 거쳐 선별적으로 하는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며 취업 공정성 시비는 여론을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당 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에서는 인천공항공사의 조치에 대해 기회의 사다리를 정부가 걷어차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서범수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논평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가 구청 공익요원을 공무원 시켜주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외쳤던 문재인 정부가 가장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사태를 만들고 있다. 청년들의 사다리 걷어차기를 그만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아온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평상시 경호를 받을 정도로 기본적으로 집의 위치는 물론 일상 동선이 노출되면 절대 안 되는 사람에 속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SBS가 무슨 의도인지는 몰라도 박상학 대표의 집을 찾아 취재하겠다며 주거지를 노출시키는 어이상실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밀착 취재를 통해 박상학 대표의 신변을 노출시킨 SBS는 오히려 박상학 대표에게 폭행당했다는 점을 부각시켜 방송 보도했는데요. 박상학 대표가 자신을 찾아온 취재진을 폭행했다는 SBS 주장에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반박문을 내놨습니다. 박상학 대표 자택이 있는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고 집 현관까지 찾아왔고 신분 확인을 위해 명함을 달라는데 왜 거부했느냐는 것입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3일 오후 10시쯤 일어났습니다. 당시 SBS 기자라고 주장하는 남성 3명과 여성 1명이 박상학 대표의 자택 문을 두드렸습니다. 당시 집에는 박상학 대표의 부인과 17살 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부인은 샤워 중이었다고 합니다. 아들의 현관에 나가보니 모르는 사람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겁에 질린 박상학 대표의 아들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때마침 귀가하던 박상학 대표는 문 앞에서 SBS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박상학 대표가 당신들 누구냐? 신분을 밝혀라. 명함 내놔라 라고 요구했음에도 이들은 명함을 내놓지 않았다는 게 자유북한운동연합 측 주장입니다. 이들이 명함도 내놓지 않고 계속 SBS 기자라며 인터뷰를 요구하자 박상학 대표가 너희 북한이 보낸 간첩이지? 우리 아들 살해하러 왔지? 라며 따졌다고 합니다. 자신을 경호하는 경찰들도 아파트 경비도 손님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고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는커녕 주소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밤중에 집 앞까지 찾아와 크게 놀랐다는 것이 박상학 대표의 주장입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에 따르면 박상학 대표의 아들은 이 일로 기절했다 깨어난 뒤 밥도 못 먹을 정도의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SBS 기자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집 주소를 알았는지 밝히지 않으면서 박상학 대표와 승강이가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상학 대표가 화가 나 바닥에 있던 벽돌로 ENG 카메라를 부수려 했다는 것이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이 밝힌 사건의 전말입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은 국가정보원과 경찰, 통일부 등이 함께 박상학 대표 집과 사무실 위치를 기밀로 유지하는데 어떻게 알고 그것도 경호 경찰을 뚫고 밤 10시에 4명씩이나 집으로 찾아왔느냐는 것입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에 따르면 박상학 대표의 자택은 현재 경찰관 10명 이상이 지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파트 동입구의 현관은 7자리 비밀번호가 걸려 있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은 경비원 아저씨들도 그들이 들어간 것을 모른다고 했다며 그러면 통일부, 경찰이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는 말이냐? 경찰은 대체 누구를 지킨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SBS는 김정은, 너희가 죽이려는 박상학이 바로 이곳에 살고 있다고 알려주려는 의도 아니냐고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은 주장했습니다. 연합 측은 사람이 먼저라는 자유대한민국에서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말이냐며 우리는 SBS를 북한의 살인 테러 공모 혐의로 고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상학 대표는 10년 넘게 북한의 암살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북한의 박상학 대표 암살 시도는 2011년 9월과 2012년 9월 정찰 총국이 보낸 암살자들이 국가정보원에 검거되면서 모두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목 잘린 비둘기 사체나 쥐 사체를 소포로 보내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일은 다반사였습니다. 지금도 북한은 노동신문, 우리민족끼리, 메아리 등 선전 매체를 통해 박상학 대표를 지구 끝까지 쫓아가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런 북한 때문에 박상학 대표와 그 가족들의 24시간 경호합니다. 이처럼 절대 세상에 신변 노출시키면 안 되는 특수 경호를 받는 사람의 현관문 앞에서 밤중에 취재하겠다며 상대를 위험에 빠뜨리며 전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른 SBS 방송은 박상학 대표의 집 주소를 어떻게 알아냈는지부터 밝혀야 할 겁니다. 박은영님, 어려운 나라의 TV를 위해 구독료 후원해주신 점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